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장애 요인을 적으라 그러면 물리적 장애 요인은 높은 온도, 낮은 온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장애는 뭐 여기서 뭐 고전압 펄스, 초고압 뭐 이런 거 해서 우선 몇 개,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학적 요인은 수분 활성도, pH, 그 다음에 아질산염 뭐 이런 것도 좀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장애 요인은 항생물질이나 방부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빈출 문제예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자, 35-1인데요. 허들 테크놀로지 적용 사례를 설명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이 나오는데 오렌지 주스의 경우 허들이 무슨 허들이 들어있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초고압 살균을 쓰고요. 화학적으로는 낮은 pH를 처리하게 되면 미생물학의 팩트도그리칸이 깨져가지고요. 깨져서 오렌지 주스에 허들 테크놀로지 적용 사례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 포장을 쓰는 거예요. 불투명 포장을 써서 자외선이 약간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냉장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함이 유지. 그래서 여기서 쓰는 허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고압, 낮은 pH, 불투명 포장, 냉장 유통 이런 거 써가지고 허들을 쓰서 오렌지 원액을 통해서 요즘에 말하는 IMDR 제품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허들을 적용해서 한 방에 미생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초고압, 낮은 pH, 불투명 포장, 냉장 유통을 해서 제품의 저장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문제 36번인데요. 가열 살균법 4가지를 적고 온도와 시간을 설명하래요. 그래서 옛날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LT 해가지고 저온 장시간 살균법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고온에서 살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온 장시간 살균법, 그 다음에 더 기술이 발달돼서 고온 단시간 살균, 그 다음에 더 기술이 발달돼서 초고온 순간 살균법 해가지고 하는데 살균법 4가지는 LT, HTLT, HTST, UHT. 그래서 저걸 외우셔서 적으셔야 되고요. 온도 시간을 적으래요. 63도, 65도에서 30분, 90에서 120도에서 30에서 60분, 90도씨에서 20초, 135도씨에서 1에서 3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UHT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걸 갖다 UHT로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고요. 최소한 HTST를 써가지고 살균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처음에 할 때는 LTLT 썼지만 지금은 최소한 HTST나 UHT로 살균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할 때 갈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갈변 속도가 빠른 당 순서를 좀 외우셔야 돼요. 라이보스가 제일 크고요. 아라비노스, 사일로스, 갈락토스, 맨노스, 프록토스, 그루코스, 설탕. 이렇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당이 설탕이 제일 갈변이 잘 안 일어나서 무슨 갈변하고 상관없는 제품 만들 때는 설탕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스, 프록토스, 만노스 이런 식으로 갤락토스. 제일 갈변 속도가 빠른 건 라이보스예요. 라이보스, 아라비노스, 사일로스, 갈락토스, 만노스, 프록토스. 그다음 글루코스, 설탕 이 순서니까 이걸 꼭 외워두세요. 자, 36-1 간헐멸균을 정의하셨는데 간헐멸균은 1일 1회 100도에서 30분씩 연속 3일 가열해서 포자균을 죽이는 경우인데요. 포자균을 100도씨에서 가열하면 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1일 1회 100도에서 30분하고 내버려두면 하루 내버려두면 포자균이 영양세포로 바뀌어요. 영양세포로 바뀌면 그때 다시 살균을 100도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반복하게 되면 포자균이 죽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자가 많이 들어있는 두유 제품 같은 거라든지 포자가 많이 들어있는 어떤 식품을 해서 포자균을 죽이고 싶을 때 하는 멸균 방법을 간헐멸균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7번은 막분리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건데요. 막분리는 그 막의 포어 사이즈에 따라서 통과되는 입자가 다른 점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요. 역과 방법을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밀효과는 효모와 박테리아를 분리하는 거고요. 한해효과는 바이러스 효소 알부민을 분리하는 거, 나노효과는 당류, 역삼토는 금속이온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의 크기 어떤 게 크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정밀효과가 제일 크고요. 한해효과, 나노효과, 역삼토 순입니다. 그래서 막분리의 원리 및 장점이 뭐냐고도 물어봐요. 그래서 상별함 없이 물질을 분리하는 거고요. 전속 조작이 가능하고 열변성이 없고 휘발성 성분이 적고요. 펌프 작동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만 필요하고요. 제품의 품질 및 영양가 손실이 적고 실온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및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적은 내용들만 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8번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을 파이프를 통해서 이동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동시킬 때 유체의 특성에 따라서 유체가 큼직하게 뉴턴 유체랑 비뉴턴 유체로 나눠져요. 그래서 뉴턴 유체는 일반적으로 전단 응력하고 이 그림 보시면 전단 응력과 전단 속도가 비례하는 액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물 같은 경우를 갖다가 뉴턴 유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은 저렇게 그 직선 관계를 나타내는 얘가 뉴턴 유체고요. 전단 응력하고 전단 속도가 직선을 나타내는 걸 갖다가 뉴턴 유체라고 그러고 물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렇지 않게 물과 같지 않고 다른 흐름을 보이면은 그걸 갖다가 비뉴턴 유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단 응력과 전단 속도가 비례하지 않는 유체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뭐냐를 중시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단 응력이 좀 있어야지만 유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요. 전단 응력이 없이도 유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큼직하게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의가소성 유체인데요. 전단 응력이 낮을 때 점도는 높지만 전단 응력이 커져서 점도가 낮아지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요. 의가소성 유체로 슈도 플라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단 응력이 낮을 때는요. 전단 응력이 낮을 때 점도가 높고요. 전단 응력이 커질수록 점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띠고요. 예를 들면 그 유체는 초콜릿이나 퓨레, 야채 스프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딜라턴트 유체라가 있는데 이거는 전단 속도가 증가하면 겉보기 점도가 증가하는 유체예요. 그리고 전단 속도의 증가에 따라 전단 응력의 증가가 크게 일어나는 유체인데 이거는 고농도 현탄화계에서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설탕 용액이나 전분 용액 같은 거. 설탕 용액이나 전분 용액은 딜라턴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 있어야지만, 항복력이 있어야지만 그 이후부터 움직이는 유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빙햄 가소성 유체랑 허시 버클리 유체가 있어요. 그래서 항복력 이후에 뉴턴 유체 같이 흐르는 용액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빙한 플라스틱이라는데 이 경우는 마가린이나 마요네즈 이런 것들이 예를 되고요. 호시 버클리는 젤라틴이나 토마토 케찹 이런 경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나오면 이렇게 판단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단 응력과 전단 속도로 해가지고 뉴턴하고 비뉴턴을 놓았는데요. 이 전단력을 통해서 유체가 흐를 때 측류라는 게 있고 낙류가 있어요. 측류라는 거는 평평하게 흐르는 유체의 흐름 정도를 얘기하고요. 난류는 이렇게 막 바닷물 치듯이 흘러가는 걸 갖다 난류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분류하는 숫자가 레이놀드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를 공식은 표현 나왔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레이놀드 수가 얼마 이하면 측류냐, 그리고 레이놀드 수가 얼마 이상이면 난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100, 4000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40번 문제는 초인계 유체가 뭐냐, 그리고 유체의 이름하고 반응 온도를 적으래요. 그래서 초인계 유체는 초인계 유기용매 대신에 초인계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초인계 유체라는 거는
기체와 기체상과 액체상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초인계 유체라 그래요. 그래서 기체의 반응 속도와 액체의 그 추출 속도를 갖다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추출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유체를 초인계 유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기체상과 액체상이 공존하는 유체예요. 초인계 유체는 주로 뭘 쓰냐면 이산화탄소를 쓰고요. 온도는 30도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30도씨에서 초인계 유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인계 유체를 쓰고요. 추출 온도가 30도인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추출 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파괴가 안 되고 추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EPA나 DHA, 그 다음에 디카페인 제조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산화탄소의 초인계 유체 만드는 그 온도인데요. 30도 정도 되고요. 30도 정도에서 초인계 유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통조림을 제조할 경우에 살균 후 냉각을 제대로 안 시켰을 때도 팽창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탈기가 불충분할 때, 거기서 통조림 안에서 공기를 갖다 빼내야 되는데 그걸 불충분했을 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관 내부의 화학적 작용으로 해서 수소가스가 발생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일어나는 경우는 살균 부족으로 인한 미생물 증식에 의해서 가스가 생성할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보면은 내용물 충진부터 이런 식으로 되지만 많이 일어나는 순서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살균 부족으로 인한 미생물 증식에 의해서 가스가 생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 내부의 화학적 작용으로 인한 수소가스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공기를 덜 뺀 탈기의 불충분, 그 다음에 내용물 충진 과다, 용기가 잘못됐다든지, 그리고 살균 후 냉각 부족으로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6개까지 적으라고 그러지는 않고 한 3개 정도만 적으라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균 부족으로 인한 미생물의 증식에 의한 가스 생성, 그 다음에 외우기 쉬운 게 탈기 불충분, 그리고 내용물 충진과다, 그리고 살균 후 냉각의 부족으로 인한 팽창,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잘 외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통조림 팽창관에 관한 원인을 갖다가 적으실 수 있고요. 통조림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팽창이 돼야 되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도 그 미생물이 증식해서 통조림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팽창은 없지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요. 플랫 샤워라 그래요. 플랫은 팽창이 아니라 평평한 거거든요. 평평하지만 사워하다는 소리예요. 신맛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 물어봅니다. 플랫 샤워. 관의 외관은 정상이나 개관하에 보면 내용물이 신맛을 내는 것. 내용물이 가스 생성 없이 산을 생성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살균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균이 자라는데 균이 가스를 생성 안 하면서 신맛을 내는 경우에 나타나는 통조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플랫 샤워라 그래요. 플랫 샤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리퍼라는 게 있어요. 관의 뚜껑과 밑바닥은 정상인데 한쪽 면이 부풀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도 가스 비형성 세균에 의해서 산패 같은 게 일어났을 경우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 비형성 세균에 의한 산패가 일어나는 경우에 관의 뚜껑과 밑바닥은 정상이지만 문제가 되는 걸 뭐라 그러냐? 그래서 플리퍼라고 그러고요. 가스 생성 없이 신맛을 내는 것은 뭐냐? 관의 외관은 정상이면서 그건 플랫 샤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2개가 주로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5-1인데요. 통조림 팽창관의 원인 4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살균 부족으로 인한 가스 생성, 충진이 과다, 탈기 부족, 수소 팽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도 통조림의 탈기가 잘못되면 팽창까지 생기는데요. 어, 통조림 탈기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금속통에 부식을 방지하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있으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요. 내용물의 산화 방지, 통조림의 찌그러짐 방지, 제품의 보존기간 향상을 위해서 통조림의 탈기를 하는데 통조림의 탈기 목적이 뭐냐? 네 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갔을 경우에 금속통의 부식이 방지되거나 방지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 내용물의 산화, 통조림 찌그러짐, 그리고 제품의 보존기간 향상까지 탈기 목적이 네 가지고요. 탈기하는 방법 네 가지를 적으라 그러면 가열 탈기를 하거나 열을 가해서 공기를 빼거나 기계적 탈기, 가스를 치환하거나 전기를 분사해 가지고 에어를 갖다 없애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열 탈기, 기계적 탈기, 가스 치환법, 전기 분사법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조림 팽창 원인 네 가지와 그 중에서 탈기의 목적이 뭐고 탈기를 시키는 방법 네 가지가 뭔지를 갖다가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6번인데요.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조질이라는 게 개념이 나와요. 조질. 그래서 그걸 갖다 영어로 하면 템퍼링 앤드 컨디셔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밀가루 제분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수분을 흡수시키고 가열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첨가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불리는 과정이에요. 온도를 높여서. 그래서 껍질이 잘 벗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목적이 뭐냐면 제분 중 외피는 습기를 간직하여 질겨서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지 않도록 하며 배유는 부드럽게 하여 겨층과 배유가 잘 분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딱딱한 외피를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벗겨내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밤 같은 거 있죠. 밤 같은 거 할 때 하면은 거기다 물기를 주고 온도를 가하게 되면은 외피가 저기 잘 벗겨지고요. 깨지지 않고 잘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밤 안에 있는 배유 같은 것들이 잘 분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같은 거 할 때 보면 깎던지 찌던지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는 방법을 템퍼링이라는 건 물을 갖다 넣어주는 걸 얘기해줘요. 수분을 첨가하는 과정을 얘기해주고요. 컨디셔닝이라는 것은 온도를 40에서 60도씨 온도 처리해서 물이 첨가된 상태에서 가수 속도를 올리고요. 저층과 배유의 분리가 용이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가루 조질의 목적을 잘 보셔가지고요. 수분을 첨가해서 온도를 40에서 60도 하게 되면은 겨층과 배유의 분리가 용이해가지고요. 그래서 밀가루의 외피를 잘 벗겨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갖다 밀가루 조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템퍼링 앤드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템퍼링은 수분을 첨가하는 거고요. 컨디셔닝과는 온도를 40에서 60도로 온도 처리해서 가스 속도를 올리는 걸 갖다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7번 문제 중에서 템퍼링 앤드 컨디셔닝 중에서 수분을 얼마를 첨가해야지 좋은 걸 갖다가 계산식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100kg의 밀을 재분하기 위해서 템퍼링을 하는데 밀의 수분 함량이 12%에서 16%를 만들기 첨가해야 될 수분량이라고 얼마냐고 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밀이 수분 함량이 12%인데 4%를 증가해서 16%를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얼마를 넣어줘야 되느냐 해가지고 계산식이니까요. 여러분들 S는 W를 가로 열고 B 빼기 A 가로 닫고를 100 빼기 B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을 16에서 12 뺀 거 곱하고 100 빼기 16으로 해주면은 4.76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문제가 템퍼링 하는 경우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문제 48번 문제인데요.
식용에 알맞게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 것이 바라기 필요하다. 숙성을 왜 시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시키느냐. 어? 그냥 도살한 다음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왜 일정 기간 숙성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사후 강직후 숙성 시 근육 내 이온 조성 변화 등에 의해서 액토마이신이 분해되어 근절의 길이가 늘어나. 액토미오신이 분해되는 거예요. 액토미오신이 분해가 돼서 근절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가 양이온들이 일가 양으로 변해서 근육 속 물 분자와 결합해서 보수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티아제 활성으로 정미 성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미 성분이. 그래서 숙성을 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액토미오신이 분해되어 근절의 길이가 늘어나고요. 보수성이 증가되고 정미 성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숙성을 시키는 이유 세 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액토미오신이 분해돼서 근절의 길이가 늘어나서 부드러워지고요. 부드러워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물을 자꾸 품고 있어가지고 보수성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정미 성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을 시키면 그래서 맛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49번은 우유를 균주라를 왜 하는지, 균주라가 뭔지, 균주라는 목적이 뭔지를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유라 그러면 저기 소에서 원유를 갖고 오면 원유를 가지고서 균주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이미 균주라된 거예요. 균주라되어 있는데 만약에 원유를 갖다가 균주라를 해줘야 되는 정의가 뭔고 목적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요. 균주라의 정의는 우유의 지방이 있거든요. 근데 원유에 보면 지방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먹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방구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크기를 작게 분쇄하는 작업을 균질화라고 그러고요. 목적은 지방의 입자가 자꾸 커지면 분리가 되거든요.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방 분리를 방지하고요. 점도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지방이 골고루 퍼져 있으면 점도가 상승되거든요. 그리고 지방구가 미세화되면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먹기가 좋고 그 다음에 지방구가 미세화되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균질의 정의는 지방구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크기를 작게 분쇄하는 작업을 균질화라고 하고요. 목적은 지방 분리가 되는 걸 방지하고요. 점도를 상승시키고 지방구의 미세화를 촉진시키고 결국적으로는 소화를 용이시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네 가지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문제 50번은 식품 공장에서 기계를 청소하는 방법을 자동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그 경우를 갖다가 이제 C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lean in Pla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CIP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Clean in Place라고 이렇게 적으시고요. 설비를 분해하지 않고 세정 용액을 작용시켜 원료가 접촉하는 표면을 클리닝 하거나 스케일을 제거하거나 살균 세척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설비를 분해하지 않고요. 분해하지 않고 세정 용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가 접촉하는 표면을 클리닝하거나 스케일을 제거하거나 살균 세척하는 방법을 CIP라고 그러고요. 그거에 비해서 COP라는 게 있어요. COP.